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특별한 이야기의 제목은 가난한 남자가 비 오는 밤 재워준 여자, 한밤중 그녀의 한마디에 얼굴이 새하얘진 이유입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낡은 단칸방에 홀로 살던 가난한 남자는 흠뻑 젖은 낯선 여자를 재워주게 됩니다. 그저 우연한 만남이라 생각했지만 한밤중 여자의 한마디에 남자는 경악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3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죠.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12월의 서울 하늘은 갑자기 차가운 겨울비를 뿌려댔습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도시 전체를 향해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비는 것에게 몰아쳤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킬 무렵 128번 골목의 비좁은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 자동차 정비공 민주는 고된 야근을 마치고 찌그러진 양철문을 닫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은 등짝에서 이미 뻣뻣하게 말라붙었지만 땀과 기름 냄새가 지독하게 배어 있어 어서 씻고 잠자리에 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을 방해하듯 빗소리와는 다른 선명한 노크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좁은 처마, 밑으로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어 너덜너덜해진 플랫슈즈는 그녀가 저 바깥의 빗물 웅덩이를 한참이나 헤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허름한 골목의 노란 네온 불빛이 창백한 얼굴을 비췄지만 그 속에서도 굳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저기요. 잠시만 비를 피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이랑 핸드폰을 다 잃어버렸는데 비 때문에 차도 안 잡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접이식 침대 하나, 낡은 책장, 휴대용 가스버너가 전부인 좁은 방을 힐끗 보며 빠르게 고민했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남자가 비 오는 밤에 낯선 여자를 들인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번개가 치고 비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 했습니다. 차마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이 많이 좁은데 괜찮으시다면 저는 길을 비켜주며 속으로 거리를 둬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자는 가방을 문 바로 옆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장의 작은 백열등 불빛이 그녀를 비추자 비온 뒤의 우물처럼 깊고 검은 눈동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매가 해진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유미예요. 그녀는 파리한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혹시 박민준 씨 아니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는데 정비소 유니폼 등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긴 하지만 오늘 저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찍어본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궁금증을 떨치려 유미에게 컵라면 하나를 끓여주었습니다. 30분쯤 지났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뜨거운 라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조금씩 국물을 마시며 이따금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방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 늘 듣던 연주곡을 틀었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아침에 데려다 줄게요. 제가 묻자 유미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인천인데 오늘 오후에 면접 보러 왔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었어요. 꽤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피로가 어깨를 짓눌러 왔기에 저는 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유미에게 접이식 침대를 양보했습니다. 편하게 자요. 문은 안에서 잠갔고 전 바닥이 익숙하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불러요. 유미가 작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쇠창살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골목 불빛만이 빗방울에 따라 일렁였습니다. 저는요,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위쪽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얇은 이불로는 온기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둠과 바람 소리를 뚫고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네, 왜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자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가녀린 등이 떨고 있었습니다. 운명을 믿으세요? 한밤중에 던져진 기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깜빡이며 대답할 틈도 없이 유미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오빠를 찾아다녔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고 빗소리는 우리 사이의 기묘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그냥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이고 우린 만난 적 없어요. 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3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밤 마포대교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강으로 떨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어요. 오빠가 차를 세우고 난간에 매달린 운전자를 끌어올려준 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죠. 그 사람이 우리 언니예요. 그날 이후로 언니는 그 무명의 영웅을 찾고 싶어 했어요. 유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헬멧에 붙어 있던 작은 로고였어요. 오빠가 일하는 정비소 로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3년 전 폭풍우 치던 밤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 비명을 지르던 여자.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내려 시커먼 강물 속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고는 야간 근무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낡고 작은 로고가 그녀의 동생을 여기까지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다리를 떠날 때 금이 간 헬멧은 트렁크에 던져 넣었고 다음 날 버렸는데 유미는 그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언니가 그 헬멧을 유품처럼 간직했어요. 유미는 제 눈 속에 의심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는데 언니는 지난달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눈을 감기 직전에 오늘 제가 면접 봐야 할 호텔 주소를 알려주면서 오빠를 계속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폭우가 저를 오빠의 방으로 이끌 줄은 몰랐네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일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사람을 도운 것이 기쁜 일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린 것이 불안한 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미가 갑자기 몸을 숙여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받아주세요. 이건 언니가 정비소라도 차리라고 조금씩 모아둔 돈이에요. 거절하지 마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위험한 사람을 구한 거지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비소는 제 것도 아니고 전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유미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거절하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언니는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고 전 언니 대신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내 가라앉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울게요. 유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골목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와 함께 언니의 고향집에 가서 영정 앞에 향이라도 하나 피워주세요. 저 혼자서는 돌아갈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오빠가 나타나야만 가족들이 언니의 말을 믿어줄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사정을 묻기도 전에 유미가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그냥 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어요. 언니가 마주해야 했던 진실을 오빠가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 순간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쇠붙이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유미가 묘사했던 것처럼 제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성은 그냥 술 취한 사람이겠거니 했지만 직감은 문제가 정말로 문을 두드렸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눈에서 저는 두려움과 간절함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결정이 제 인생을, 그리고 과거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낯선 여자와의 보이지 않는 인연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반쯤 열린 철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성난 듯 울부짖었습니다. 방금 나타났던 검은 그림자 때문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소매치기 당한 여자가 비를 피할 곳을 찾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 유미가 천가방을 꽉 쥔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따라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면접 장소로 갈 때부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르려고 했는데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뒤따라오는 걸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을 따돌리려고 빗속을 헤매다가 이 골목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유미가 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그녀의 무력한 눈빛을 보니 차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겪고 있다는 큰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유미는 한참 입술을 깨물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원래는 꽤 잘 살았어요. 큰 농장도 있고 목공소도 있었고요. 그런데 4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언장도 없이 재산을 남기셨어요. 언니가 장녀라서 모든 걸 관리했는데 이모부가 그 재산을 전부 차지하려고 했어요. 언니랑 이모부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언니는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와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이모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사람을 붙여 우리를 감시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유미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모부에게 고립되어서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지내세요. 아무 말도 못하세요. 제가 알아요. 이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갈 거예요. 언니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제게 어떻게든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꼭 오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미 씨, 난 그냥 자동차 정비공이에요. 언니가 사람을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법적인 문제는 제가 도울 수 없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유미는 두 손을 모아쥐고 애원하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언니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구해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 와서 저 혼자 돌아가면 다들 언니가 도망치려고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할 거예요. 평생 언니의 이름을 짓밟으려 들 거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천둥 소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려움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알지도 못하는 가족의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포대교 난간에서 구했던 여자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기절했던 그녀, 눈물과 피가 뒤섞였던 얼굴, 그리고 자리를 뜨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 그것은
제가 외면할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아침 같이 고향 집으로 가요. 하지만 일단 오늘 밤은 안전부터 확보해야 해요.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희미한 첫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외면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의자를 끌어다 문을 막고 안에서 다시 잠근 뒤 불을 껐습니다.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밤은 더 이상의 소동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방 안은 눅눅한 빗물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지만 아침 햇살 속에서는 모든 것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라면 2개를 끓이고 낡은 배낭에 옷 몇 벌과 칫솔을 챙겼습니다. 유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머리카락, 그리고 좀처럼 보기 힘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뭘로 가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오토바이로요. 여기서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해 뜨거워지기 전에 일찍 출발하죠. 가는 길에 유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모부가 사업에 실패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고 몰래 땅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았다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에게 맞서 싸웠던 언니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라는 것다. 아마 이모부는 언니가 뭔가 남겼을 거라고 의심할 거예요. 서류나 녹음 파일,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거요. 저 혼자서는 그를 막을 힘이 부족할까봐 두려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제가 어떤 권력 다툼에 휘말리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약속한 이상 중간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오전 9시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오래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색 철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안쪽은 여전히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어 한때 이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유미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눈이 퉁퉁 부은 60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유미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더니 이내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유미야, 네가 돌아왔구나. 유미의 어머니는 목이 메어 딸을 더욱 셔껴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마당 안쪽에서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유미, 여긴 뭐 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유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녀가 말하던 이모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유미 씨를 데려왔습니다. 언니의 유언에 따라서요. 어르신께서 너무 큰 소리는 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넌 뭔데? 어디서 영웅놀이라도 하러 왔냐? 여긴 네가 살던 서울의 그 거지 같은 골목이 아니라고. 저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할 뿐입니다. 과거의 일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며 차가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좋아, 들어와. 하지만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생각은 마. 저는 유미의 손을 가볍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형용할 수 없는 기분으로 저택의 무거운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의 공기는 조용하면서도 무겁게 내려앉아 마치 오랫동안 진정한 웃음소리가 사라진 곳 같았습니다. 마당의 벽돌은 여전히 고풍스러웠지만 아무도 신경 써서 닦지 않은 듯했습니다. 넓은 마당 중앙에는 기와 지붕을 얹은 본체가 있었고 주위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유미는 제게 바싹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모부라고 부르는 남자, 불길한 일을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유미의 어머니는 정원 도리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온갖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장식에 압도당했습니다. 윤이 나는 원목, 소파 세트, 천장까지 닿는 유리, 장식장에는 도자기가 가득했습니다. 집 중앙에는 재단이 엄숙하게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한 여자의 영정사진이 정면을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3년 전 제가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저는 그녀의 가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부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말해봐. 유미를 여길 뭐하러 데려온 거야? 이 집을 제멋대로 드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저는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의 유언에 따라 데려왔습니다. 아가씨는 어르신께서 숨기려고 하는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니에게 향한 자루라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비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 따라 집 나가서 병 걸려 죽은 년이 무슨 유언 타령이야. 이게 무슨 드라마인 줄 아나. 유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는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이모부가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했잖아요. 사람까지 시켜서 위협하고 몰아붙여서 언니가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닥쳐. 그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감히 나한테 그따위로 말해. 유미의 어머니는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유미의 말대로 이 어머니는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자신의 그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재단 앞으로 가서 향 3개를 피워 올렸습니다. 향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영정사진을 얇은 안개처럼 덮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달이 난간에서 손을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당신과 동생을 이렇게 먼 길로 이끌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딘가에 있다면 부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세요. 제가 돌아섰을 때 유미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 벨벳 주머니에 쌓인 USB였습니다. 이게 언니가 남긴 거예요. 안에는 언니랑 이모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기억나시죠? 언니가 집을 나가기 전날 밤 아버지가 남기신 땅을 전부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하셨잖아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제가 헛소리하는 거면 온 가족이 다 듣게 틀어볼까요? 유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의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속 저를 압박하시면 전 모든 걸 엄마와 유미에게 남길 거예요. 아저씨가 돈 세탁하려고 목공소를 아는 사람 명의로 넘긴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이모부와 아주 흡사한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한테 다른 길은 없어. 그냥 서명하고 꺼져. 그럼 더는 추궁하지 않을 테니 그러지 않으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 줄 알아.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유미의 어머니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내 딸아. 이모부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너 이게 불법인 줄 몰라? 허락 없이 녹음한 건 법적 효력이 없어.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진실을 알기엔 충분하죠. 계속 이렇게 큰 소리 치시면 이 파일 기자 친구 몇 명에게 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자신감이 아닌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작업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경찰이 대문 밖에 와 있어요. 목공소명의 이전 서류 확인하러 왔다는데요. 저와 유미는 깜짝 놀랐고 이모부는 거의 쓰러질 뻔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걔들이 어떻게 알았지? 유미가 놀란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빠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내 언니가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를 남겨둔 것 같아.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요.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언니가 예전에 살던 자취방에 두고 왔어요. 언니가 말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낡은 방을 다시 찾아가라고요. 저는 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당장 거기로 돌아가야 해. 아만의 언니는 한 발 앞서 모든 걸 준비해뒀고 우리는 그저 언니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 모든 걸 마무리하는 중일 거야.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의 공포에 질린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결의에 찬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어머니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딸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잘못했다. 유미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아무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두 여자 곁에 서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모부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고 어둠 속에 숨어 조종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행은 또 다른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실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저와 유미가 과거의 상처로 가득한 저택을 떠날 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유미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처음 만났던 밤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남은 무언가, 하나의 믿음, 하나의 희망을 붙잡듯 제 재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 서울 외곽에 들어서자 유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 왔어요. 저기 큰 나무가 있는 삼거리에서 꺾어 들어가면 예전 골목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어딘가에 있다면 부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세요. 제가 돌아섰을 때 유미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 벨벳 주머니에 쌓인 USB였습니다. 이게 언니가 남긴 거예요. 안에는 언니랑 이모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기억나시죠? 언니가 집을 나가기 전날 밤 아버지가 남기신 땅을 전부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하셨잖아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제가 헛소리하는 거면 온 가족이 다 듣게 틀어볼까요? 유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의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속 저를 압박하시면 전 모든 걸 엄마와 유미에게 남길 거예요. 아저씨가 돈 세탁하려고 목공소를 아는 사람 명의로 넘긴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이모부와 아주 흡사한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한테 다른 길은 없어. 언니랑 거기서 거의 1년 살았어요. 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낡은 벽,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아무렇게나 세워진 오토바이들. 골목은 예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그 속의 사람들은 이미 한 생애를 건너온 뒤였습니다. 우리는 18호 자취방 앞에 멈췄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문 앞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유미의 죽은 언니 이름을 듣자 깜짝 놀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미 아니니? 세상에, 오랜만이구나. 네, 언니 유라. 참 착하고 싹싹했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 애가 이사 갈 때 아주 서둘렀거든. 방에 남겨둔 짐은 내가 아직 보관하고 있어.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말이야. 이제 네가 왔으니 돌려줄게. 유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머니를 따라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자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에는 유미에게 네가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라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하얗게 깨물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유미의 눈은 마치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예언을 동시에 읽는 듯 한 줄 한 줄 글자를 쫓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미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언니는 너와 이 여정의 끝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괜찮아. 언니는 네가 강한 아이라는 걸 믿으니까. 우리 어릴 때 비만 오면 아빠가 데려가 주셨던 비밀의 방 기억나니? 우리 옛집 재단 왼쪽 나무벽 뒤편 말이야. 그곳으로 가봐. 아빠가 그 벽 안에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물건을 남겨두셨어. 그리고 언니가 목숨을 맡길 만큼 믿었던 그 사람과 함께 가. 그 사람은 언니를 죽음에서 구해줬고 이제 너와 함께 진실의 끝을 향해 가줄 거야. 저는 유미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오빠였어. 언니가 말한 사람이 바로 오빠였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3년 전 무심코 한 구조 활동이 이제 저를 그들 가족의 이토록 복잡한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편지에서 말한 옛집은 어제 갔던 그 집이겠지?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남기신 집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말하길 나무벽으로 막힌 작은 공간이 있었대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이모부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전 그냥 창고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 안에 뭔가를 숨겨뒀을지도 몰라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당장 다시 가야 해.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거미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전 어스름한 빛이 내릴 때 저는 어제 봤던 집의 구조를 기억해냈습니다. 재단은 중앙에 있었고 왼쪽에는 나무 무늬 벽지로 마감된 칸막이 벽이 있었습니다. 저와 유미는 늙은 과일나무 가지와 허물어진 담벼락을 딛고 뒤뜰로 넘어 들어갔습니다. 유미의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했고 이모부는 아마 조사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터였습니다.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천장 선풍기가 나른하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뒷문을 통해 희미한 불빛 아래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단 앞에는 유미가 말한 칸막이 벽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두드려 보니 안에서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유미를 보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접이식 칼로 나무 판자 2개가 맞닿은 부분을 그었습니다. 몇 분 후 작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틈을 벌리자 판자 전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5m 정도 넓이의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선반 위에 작은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괴짝 위에는 박상철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유미 아버지의 이름인 듯했습니다. 제가 괴짝을 열자 안에는 집문서와 땅문서 뭉치, 양도 계약서, 그리고 특히 두꺼운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른 남자의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또박또박하고 힘있는 글씨체.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죽는다면 이 글을 발견한 사람은 부지 내 딸들이 내가 남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친족의 탈을 쓴 탐욕스러운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유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야. 네, 이모부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 바로 그때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급하게 멈추더니 마루 위로 거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분노에 차외쳤습니다. 집에 누구야? 저와 유미는 서로를 쳐다보며 서둘러 괴짝을 닫아 구석에 숨겼습니다. 이모부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급하게 마룻바닥을 짓밟듯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모부의 모습이 제단이 있는 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복도에서 비치는 불빛에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작은 건드림에도 폭발할 듯한 기세였습니다. 내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는 벽구석에 붙어 숨을 고르던 저와 유미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유미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저와 그 남자 사이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여긴 아빠가 엄마와 저에게 남기신 집이에요. 이모부 집이 아니라고요. 우린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요. 이모부가 비웃었습니다. 돌멩이가 부딪히는 듯 건조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녹음 파일 쪼가리 몇 개 가졌다고 나를 협박할 수 있을 줄 알아? 이 집 등기부터 땅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희는 그냥 얹혀 사는 신세일 뿐이야. 저는 조용히 유미의 손을 뒤로 끌어당기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벽 안의 비밀 공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이 확연히 경련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발견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공간? 유미 씨 아버지가 남기신 공간 말입니다. 거기엔 원본 서류와 직접 쓰신 수첩이 들어있더군요. 딸들을 위해 재산을 지키려던 계획, 그리고 특히 어르신께서 멋대로 서명을 위조해 만든 양도 계약서들까지 전부요. 이게 무슨 죄인지 아시죠? 이모부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눈알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으시면 내일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길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언론은 친족이 유산을 가로챈 이런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모부가 저를 밀치려 손을 뻗었지만 유미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한테 손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분노로 손을 떨었지만 눈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반격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듯 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유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 그만해요. 우리가 돌아보자 문 앞에 유미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나 다 들었어요. 지난 몇 년간 내가 조용히 있었던 건 당신이 나 대신 딸들을 잘 돌봐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애들을 이런 벼랑 끝으로 내몰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조용히 해. 이모부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집을 지은 박상철의 아내예요. 이 모든 걸 두 딸에게 남겨준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나와 결혼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 집에 발을 들이고 싶어서였어. 당신은 속이고 조종하고 심지어 우리 유라까지 죽음으로 내몰았어.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듯 등이 굽었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다가가 숨겨두었던 나무 괴짝을 열고 유미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걸 가지세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건 어머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젊은이는 대체 누구인데 우리 딸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예전에 유라 씨를
우연히 구해준 인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유미 씨에게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고요. 저는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미가 다가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집을 떠나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오늘부터는 제가 남아서 엄마를 지킬게요. 아빠의 집을 지킬게요. 어머니는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수년간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희미한 햇살이 잿빛 구름을 뚫고 들어와 낡은 집에 쌓인 먼지를 비추었습니다. 이모부는 의자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얻기 위해 명예와 가족까지 내던진 한 인간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유미는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뒤뜰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과일나무들은 어떤 풍파도 그 뿌리를 흔들지 못한 것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유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돌아올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용감했던 건 바로 너 자신이야. 그리고 내 언니 유라 씨는 모든 걸 남겨두고 내가 그 길을 이어가길 기다렸을 뿐이야. 유미는 잠시 침묵하다 돌아섰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에요? 저는 먼 곳을 바라보다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를 건 없어. 네가 필요하다면 며칠 더 머물 수 있어. 어차피 저 지붕도 고쳐야 하고. 저는 구멍 뚫린 기와 지붕을 가리켰습니다. 유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어색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비 오는 밤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제대로 돌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날의 긴장된 대치 이후 사흘이 흘렀습니다. 수년간 침묵에 잠겨있던 저택에 마치 새로운 생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유미 어머니가 마당에 낙엽을 쓰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썩은 나무 문짝을 수리했습니다. 손에 쥔 녹슨 망치가 못 위로 규칙적으로 내려쳐졌습니다. 더 이상 처음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유미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돌아왔을 때처럼 떨리지 않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 수첩에 따르면 집 뒤편의 1200제곱미터 땅은 한 번도 양도된 적 없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 등본 원본은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이모부가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빨리 소송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빗속에서 제 방문을 두드리던 공포에 질린 눈을 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변호사와 당당하게 대화하고 한때 자신의 인생을 짓눌렀던 사람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미가 얼음을 넣은 레모네이드 잔을 들고 나와 제 옆에 놓았습니다. 오빠, 마셔요. 제가 직접 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너무 달지도 시지도 않은 꼭 지금 제 감정 같은 맛이었습니다. 고마워, 맛있네. 제가 웃자 유미도 곁에 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짙은 색 티셔츠 자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정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전에 언니를 구했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그 순간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 사람이 강으로 떨어지려는 걸 보니까 본능적으로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구해주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아니, 도와주고 바로 떠났고 이름도 안 남겼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무사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3년 뒤에 누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아직 갚지 못한 은혜가 있다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엉뚱한 곳을 찾아갔거나 오빠가 이미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그냥 문을 안 열어줬다면 아마 전 다시 돌아올 길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제대로 찾아왔어. 주소뿐만 아니라 사람도. 유미는 대답 대신 입술을 살짝 깨물며 웃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 후 유미, 어머니가 갑자기 저와 유미를 재단 앞으로 불렀습니다. 재단 위에는 향새 자루와 맑은 물, 그리고 정갈한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 떨리는 손으로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유미 아버지의 기일이었고 그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제대로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저와 유미는 고개를 숙여 향을 올렸습니다. 향연기가 피어오르며 세 사람의 젖은 눈가를 맴돌았습니다. 유미 어머니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저를 돌아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민준 군. 네, 어머님. 언제까지 머물 생각인가? 저는 조금 놀라 유미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유미 씨를 도와서 이 집을 제대로 수리하고 정리할 생각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아가씨의 어린 시절이 담긴 곳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만 괜찮다면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물러도 좋네. 이 집에는 선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으니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유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어머니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엄마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았어. 두려워서, 체념해서. 하지만 자네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지. 엄마는 자네가 어디에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마음속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12월의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더 이상 외로움의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서툰 솜씨로 차를 따랐습니다. 찬물이 찻잔 밖으로 흘렀지만 어머니는 꾸짖지 않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득 그녀가 말했습니다. 유미야, 어릴 때 쓰던 작은 일기장 아직 갖고 있니? 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내 언니 유라의 낡은 서랍장에서 찾았어. 언니가 그걸 보관하고 있었더구나. 글씨가 참 예뻤는데 나중에 작가가 되면 힘들 때마다 다시 읽어보라고 몇 줄 적어놨더라. 유미는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니가 건넨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언니는 제가 모르는 순간에도 항상 저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감정들은 요란할 필요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살아왔던 방식, 조용히 사랑하고 지켜주었던 방식처럼. 그날 밤 유미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앉아. 네, 언니도 어딘가에서 웃고 있겠죠. 저는 그녀 옆에 서서 하늘에 걸린 둥근 달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기 계속 머물 생각이야? 유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빠는요? 저는 피하지 않고 마주 봤습니다. 네가 필요하다면 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계속 있어주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고요한 밤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기 위해 내리고 어떤 만남은 운명의 계획이며 어떤 사람은 한 번 오면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후의 날들은 조용하지만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저와 유미는 집을 수리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저택이었습니다. 지붕 기와는 곳곳이 새고 창틀은 좀이 슬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갈았고 유미는 아래에서 세목재를 건네주었습니다.
점심때면 유미, 어머니는 툇마루 구석에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이따금 우리 둘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체념에 잠겨있던 그녀는 다시 살아난 듯 말수도 웃음도 많아졌고 특히 눈빛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유미에게 전동 드릴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방문을 다시 달았습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드릴을 삐뚤게 박아 균열을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타박하지 않고 오히려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실패해봐야 오래 기억하는 법이야. 유미는 입술을 깨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구멍을 3개나 뚫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 맞췄어요. 처음이라 그렇지. 나중에 익숙해지면 내가 실업자 될지도 몰라.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정말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그날 저녁 된장찌개와 바삭하게 구운 생선으로 차린 소박한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유미는 다음 주 변호사와의 약속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활개치던 탐욕스러운 이모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을 때 또다시 풍파가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뒤 하늘이 막 개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문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있을 때 국도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번호판은 낯설었지만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모습에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회색 정장 차림에 키가 크고 말랐으며 얇은 태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곳이 익숙하다는 듯 곧장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있던 유미가 나오다가 그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지며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 씨.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혜진이라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 유미를 보니 그녀의 손이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올 줄 몰랐나 보네. 혜진이라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중했지만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지 않았다면 넌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겠지. 유미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와 이모부 사이의 일은 이제 당신과 상관없어요. 상관있지.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언니 유라의 전남편이고 한때 이 집 호적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이야. 잊었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유미 언니의 전남편이라고. 유라 씨는 강압 때문에 집을 도망쳤다고 했는데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 옛날 명분 내세워서 끼어들지 마세요. 유미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언니는 당신과 이혼했고 당신에게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건 아버지 땅이고 저한테 모든 서류가 있어요. 혜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 언니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죽었어. 법적으로 나는 전 배우자로서 재산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지.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두 사람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건 협박입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은 수첩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원본은 이미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분쟁을 원하신다면 법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등 돌리고 떠났던 이곳에 와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그만두시죠. 혜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탐색하는 듯한 눈길이었지만 이내 작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이 일에 무슨 상관이지? 유미의 새 남자친구라도 되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유미는 이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재산을 나누자고 오신 거면 돌아가세요.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싶으시다면 미안하지만 전 더 이상 당신의 선의를 믿지 않아요. 혜진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마당 돌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재산 분할 요구서야. 정식 절차대로 보낸 거니 확인해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분쟁 지역인 뒤뜰 땅도 포함되어 있어. 그는 돌아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아. 하지만 네가 고집을 부린다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믿어두는 게 좋을 거야. 너와 내 어머니를 몇 년이고 법정에 세울 만한 인맥은 나한테 충분히 있으니까. 말을 마치내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숨 막힐 듯 무거운 공기만 남겨둔 채 유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난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일 뿐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이 있고 진실이 있어. 그리고 이번엔 넌 혼자가 아니야. 유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익숙한 단호함이 빛났습니다. 네,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다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자 유미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따뜻한 생강차 2잔을 타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거 알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처음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비 오는 날도 꼭 이 시간이었어. 하지만 그때 너는 겁에 질려 있었고 지금 너는 한 집안 전체를 지키는 사람이 됐지. 유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이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 만약 그 비 오는 밤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나는 여전히 문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비를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유미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붉어졌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 이제 어디에도 안 갈 거예요. 밖에서는 비가 지붕을 두드렸지만 더 이상 누구도 춥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으로 소장이 지방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원고는 고 박상철 씨의 재산을 직접 상속하는 법적 대리인이자 가족 대표인 이유미, 피고는 이모부 김정태와 간접 상속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언니의 전남편 김혜진. 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실 같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는 매일 따뜻한 커피 향이 났지만 그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기다림과 걱정, 그리고 때로는 모호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의 모든 약속, 서류 준비 과정, 그리고 언니가 보고 싶어 한밤중에 우는 순간까지 항상 유미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파가 거셀수록 척박한 땅에서 돋아난 새싹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떨고 있었지만 결코 꺾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잠겨있던 서재를 정리하다가 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단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서재는 복도 끝에 있었고 짙은색 나무, 문과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유미 어머니가 제게 낡은 열쇠를 주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유미 아버지가 일기를 쓰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곳인데 돌아가신 후로는 추억이 너무 많아 다들 잘 가지 않게 되었다고. 제가 문을 열자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서류철들이 책장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유미는 구석구석을 닦고 정리했습니다. 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중 저는 나무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던 검은 가죽 수첩 한 권을 우연히 꺼냈습니다. 이름도 제목도 없었지만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유미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다. 만약 언젠가 내 두 딸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아버지는 결코 너희 모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저와 유미는 숨을 죽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아버지는 이모부 김정태가 목공소 자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며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정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가정이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구절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려 했으나 병이 들어 미처 하지 못했다. 겨우 유라에게 토지 사용 증명서 원본 사본을 맡기며 원본은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기라고 일렀다. 유라는 필요할 때까지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를 믿지만 딸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이 마음 아프다. 유미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아무도 모르게 등기 부등본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모든 명예 이전은 무효가 돼. 위조된 서명, 빼돌려진 재산, 모든 게 무너지는 거야. 유미는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그걸 어디에 숨겼을까요? 우리는 다시 유라 씨의 옛방으로 돌아가 모든 서랍과 액자, 심지어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낡은 곰인형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지방에 조용히 서 있던 유미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유라가 나한테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주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잘 보관해달라고 했었어. 다락방에 올려두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네. 저와 유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이불더미와 오래된 명절 선물 상자들 아래 먼지가 두껍게 쌓인 네모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미가 뚜껑을 열자 안에는 노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에는 중요 서류, 필요하기 전까지 절대 열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안에는 박상철 씨의 이름으로 서명된 단 한 번도 명예 이전된 적 없는 토지 사용 증명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지닌 서류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담당한 안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고입니다. 이 원본이야말로 우리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피고 측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즉시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소송 승리는 거의 확실합니다. 유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위해, 언니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 지워버리려 했던 한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야. 너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 속에서 살 자격이 있어. 그날 저녁 유미 어머니는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제단 위의 향연기는 똑바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큰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유라.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우리 모녀에게 용기가 뭔지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유미는 옆에 서서 검은 가죽 수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제단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키려 했던 것 제가 빼앗기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이제부터는 언니 대신 이 집을 지킬게요. 저는 그곳에 서 있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한때 빗속에서 연약했던 그녀가 이제는 한 집안의 기둥처럼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하늘은 달이 밝았고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법정이라는 폭풍이. 지방법원은 이유미와 두 피고인 이모부 김정태와 언니의 전남편 김혜진 사이의 유산 상속 분쟁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그날
법정 아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명 위조를 통한 재산 탈취와 불법적인 상속 분쟁 사건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인근 지역에 파다했습니다. 한때 이 지역에서 꽤 명망있던 가문의 이야기였기에 모두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유미는 원고석에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하얀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해 보였습니다. 가녀린 외모와는 달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미 어머니는 등 뒤에서 딸의 손을 굳게 잡아주며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김정태가 잿빛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짙은색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꼭 밤을 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유미를 법정에서 고생시킬 거라고 장담했던 김혜진이 이제는 불안한 눈빛으로 변호사에게 계속 귓속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8시 30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은 각 당사자를 호명하고 법적 자격을 확인한 뒤 차례로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미가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4년 전 돌아가신 고 박상철 씨의 둘째 딸 이유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재산 분할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기장, 토지 사용 증명서, 원본을 포함한 여러 중요 자료를 남기셨습니다. 그 기록에는 아버지가 친족의 신뢰를 악용한 재산 탈취 시도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동안 숨겨지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위조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재판부에 그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단 한 번도 명의가 이전된 적 없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당시 관계기관의 서명과 직인이 찍힌 토지 사용, 증명서, 원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안 변호사는 함께 일어나 박상철 씨의 수첩과 등기부등본, 원본, 그리고 그가 기록을 남길 당시 정신이 온전했음을 증명하는 의료기록, 심지어 유미가 보관하고 있던 김정태의 협박 녹음 파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유미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김정태 씨가 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여러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동시에 고인의 딸인 고구 이유라 씨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해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음을 주장합니다. 이는 도의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저희는 고 박상철 씨 사망 이후 합법적인 확인 없이 이루어진 모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당 토지와 재산을 정당한 상속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차례가 되자 김정태가 벌떡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소. 이유라가 스스로 포기 각서에 서명한 거요. 농사 짓는 게 싫다고 남자 따라 서울 가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 또한 녹음 파일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지 않아 증거 효력이 없으며 수첩은 개인적인 기록일 뿐 유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토지 사용 증명서, 원본과 등기소에 보관된 기록을 대조한 후 재판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분쟁 중인 토지 사용 증명서는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친 적 없는 원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고 박상철 씨 사망 이후의 거래는 모두 무효입니다. 긴장된 신문이 오가던 중 유미가 추가 진술을 요청하며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언니의 전 남편인 김혜진 씨는 현재 합법적인 남편이었음을 근거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언니가 사망하기 전인 2019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 및 가족법에 따라 이혼 후에는 상속권이 소멸되므로 그는 이 분쟁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 확인한 뒤 정보가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민법 제651조에 의거, 유언 없는 상속은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이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혜진 씨의 재산 분할 요구는 기각합니다.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고 재정적으로도 유라를 도왔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선생님, 법적 권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이 재판은 감정적 추측이 아닌 법규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안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정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 마지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든 불법적인 양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토지 및 관련 재산의 사용권을 정당한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이순자, 딸 이유미에게 회복시킨다. 피고 김정태와 김혜진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나자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미 어머니는 딸을 와락 껴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아버지와 언니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게다. 유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에서 단호함으로 수동적인 모습에서 강인함으로 변해온 그 눈빛이 이제는 믿음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끝났어. 네가 모든 걸 지켜냈어.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고 정의의 문 뒤로 미래가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재판 이후 박 씨의 집은 마치 두 번째 생명을 얻은 듯 되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고함과 협박이 없었고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침의 새소리, 부엌을 정리하는 어머니의 소리, 망치질과 톱질 소리, 그리고 폭풍우를 막 지나온 한 소녀의 웃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깨진 기와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이끼 낀 벽은 옅은 노란색으로 다시 칠해졌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깔끔하게 가지치기 되었습니다. 한때 무너질 것 같았던 집은 이제 햇살과 사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미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검은 가죽 수첩을, 그 옆에는 언니 유라의 영정사진을 두었습니다. 그녀가 액자의 먼지를 닦아내고는 조용히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 보여? 내가 해냈어. 유미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언니 유라가 이 소녀를 굳건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법적인 단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 평온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강한 믿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도 저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의 일자리에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저는 툇마루에서 어머니를 위해 차를 따르는 유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이곳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단순한 정 때문이 아니라 집이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정원 구석에 배수관을 수리하고 있을 때 유미가 얼음을 넣은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여기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도시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수건에 손을 닦으며 반은 농담, 반은 진심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내가 갔으면 좋겠어. 유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어딘가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유미는 멈칫했습니다. 마치 잘못 들었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누군가를 붙잡고 싶었던 적은 없지만 오빠는 다르다고 말하면 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찻잔에 손을 얹자 우연히 그녀의 손과 맞닿았습니다. 둘 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유미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이 집에는 솜씨 좋은 배관공이 한 명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람처럼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농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두 모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요란한 의식도 법적인 구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평범한 남자가 자신이 믿는 여자들 곁에 머물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강인함과 관용,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의 보금자리. 낡은 집은 유미에 의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살아남은 세 사람과 떠나간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유미 어머니는 아침마다 차를 끓이고 오후에는 화초에 물을 주며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딸 시집도 못 가는 줄 알았네. 유미는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붉혔고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한평생 곁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결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유미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벼운 비가 내렸고 바람은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유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내가 처음 오빠네 집문 두드렸던 날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흠뻑 젖어서 떨고 있던 여자의 천 가방을 꼭 껴안고 내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듯이 쳐다봤잖아. 유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쫓겨날까봐, 문을 안 열어줄까봐, 세상이 날 외면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그날 오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문을 닫았다면 내 인생도 그저 또 다른 비 오는 날에 불과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툇마루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모든 폭풍은 지나갔고 그 모든 상실과 분노 그리고 홀로 정의를 찾아 헤맸던 이 소녀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부와 명예 속이 아닌 낡은 집, 부엌의 연기와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비 오는 날 기꺼이 지붕을 고쳐주는 한 남자와 넘어졌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던 한 여자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월말에 유미는 편지 한 통을 써서 언니의 액자 옆에 두었습니다. 유라 언니, 언니가 원했던 것처럼 살고 있어.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 언니가 남기고 간 집, 내가 온전히 지켰어. 언니가 맡기고 간 사람, 나도 찾았어. 언니 몫까지 살고, 언니 몫까지 행복하고, 우리 둘 몫까지 엄마를 사랑할게. 중간에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 언니가 먼 곳에서 이 툇마루 아래에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믿어.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그녀만의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지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나, 비 오는 날,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생겼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 오는 날, 툇마루에서 나를 기다리며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잃어버린 집을 되찾아가는 한 여성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신뢰와 가족의 그리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 오는 밤에 열어준 하나의 문이 평생의 평온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삶 속의 따뜻한 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온기를 더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